가장 원칙적이다. 그러나 합리성을 늘 더 중시하는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논리를 펴지만 그 대쪽 같은 논리의 중심에는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정치인이죠. 요즘 법사위원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더 온건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계셨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이슈와 관련해서는 매우 대쪽 같은 또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이제 상반된 평가가 의원님께 나옵니까? 먼저 제가 금년 1월 달에 법사위에서 국토로 옮겼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법률 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님 사건 언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탄핵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률 대변인을 맡으면서 예. 법사위하고 시간이 양립이 안 돼서 국토위로 옮겼고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대답을 드리면 제가 아마 이제 인상이 좀 그렇게 싸나워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온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이재명 그 대통령님 사건은 실체가 저희들이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 제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그건 진실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일관되게. 뭐 제가 대장동 변호인일 때는 그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땡볕에 기자들 한 30명이 앉은 데서 1시간 정도 사건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의원이 돼서도 법률대변인 하면서 치열하게 저쪽이 한마디 하면 나는 뭐 한마디 두 마디 하면서 대응을 했고, 뭐 그래서 국힘당에서는 이건태 하면 이재명의 방패인데 좀 무리한 방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건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옳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5개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5개 모두 명백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무죄다 이런 그렇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수 언론 또는 일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야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저렇게 한단 말이야, 건덕지는 제공한 거 아니냐라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는 범죄자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지금도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 기반 위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해명이 되고 설명이 다 됐어야 하는데 왜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공신력. 그래도 검찰이 국가기관인데 검찰이 기소했으면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 진짜 나쁜 겁니다. 이 정치검찰이 해놓은 조작 기소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매우 좋은 정치인을 한바탕으로 나락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래서 정치검찰이 국가에 끼친 해악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팩트가 뭔지를 좀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보수 언론들이 해놓은 그 말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 팩트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팩트가 시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 출신이니까 초창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대선 국면에서 실제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들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찰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를 뭐 민다 안 민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조작, 날조, 왜곡 수사를 했던 사람들도 공직자니까 한 발 물러서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크게 나와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일종의 악마와 프레임에 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이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번에도 이제 뭐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찰 2%의 글을 쓰고 했던 것도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의 글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일반 검사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 내부에서 그 잘못된 길을 갔던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잡혀요. 근데 검찰 문화가 묘하게 내부 비판이 별로 없어요. 그게 큰 문제죠. 의원님도 이제 차장검사 출신이고 지청장도 예, 다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하셨는데 이게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검찰 조직을 살리려고 하면 비판할 거 비판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우리가 고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부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안 됩니까? 한 2,000명 넘지 않습니까? 검사들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사들이 남의 사건에 대해서는 감나라 판나라 안 한다. 이게 A다라고 하는 오래된 그 어떤 일종의 내부 룰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거나 공소를 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면 뭐 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어른이 잘 알아서 했겠지. 이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이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주장 야당의 주장이 뭔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뭔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이 뭔지를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우리가 아는 이 정보를 검사들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이 아니니까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예. 현실적으로 자기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예, 한들 예. 뭐 가타부타 예.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에도 그래요. 우리 정치권에도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의 올바른 정치적 입장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요. 예. 그냥 피상적으로 대선 때 잘못 입력된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검사 출신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뭐 또 최고위원 선거도 출마하시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정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좀 중견 정치인으로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일 텐데 어느 순간 사실은 오간되었고 주의 주장만 난무하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실에 부합한 사람이 질 경우에는 나도 앞으로 사실 중요한 거 아니야. 주의 주장만 해가지고 끌고 가면 얼마든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이 사실은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죠. 결과를 예. 놓지 않습니까? 예. 늘 팩트가 중요하죠. 예. 예. 팩트로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나 쌍봉을 대북 사건이나 이 두 개에 대해서 간단히 내 팩트를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그 대장동이 한 30만 평 되거든요. 그게 그 남판교라고 불릴 정도로 노른자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LH가 개발 허가를 성남시에 신청하고 추진 중이었어요. 근데 대장동 세력이 부산저축은행 등등에서 1,80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이 토지의 80%를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LH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LH를 포기시켜요, 허가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딱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민간 개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이 LH가 포기했어? 그러면 성남시가 공영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예, 공영 개발, 민간 개발 허가 신청을 거절했고 공영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에 원도심에 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결합 개발을 해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하고 싶은 자는 이 공원 개발비 그게 총 마지막까지 하면 2,760억인데 그걸 대라고 그래요. 이게 결합 개발인데 결합 개발을 하지 말고 분리해 주세요. 안 돼. 끝까지 결합 개발합니다. 네. 세 번째, 토지 보상 방법을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게 자기들한테 훨씬 유리하거든요. 안 돼. 수용 방식으로 해. 끝까지 수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그 아파트를 어디다 지을 거냐. 자기들 땅 위에다 지어달라고 해요. 자기들이 제출한 구획계.
안 돼. 원래 LH가 그렸던 구획계로 해. 그래서 LH가 원래 그렸던 성남시가 그린 구획계로 했어요. 네 번째 이제 성남시 의회가 그 당시 지금의 국힘당 계열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4,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민간 자본하고 같이 하려고 민간 합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민간 합동의 그 민을 자기들이 80% 땅 주인이니까 자기들로 지정해 달라고 해요. 이것도 적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안 돼. 그 민을 공개 경쟁 입찰로 정해라. 5개를 다 거절했어요. 시장의 권한사항을. 네. 공개 경쟁 입찰을 성남시 밑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맡긴 거예요. 그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유동규였어요. 유동규가 저들한테 매수돼 갖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핵심 요구사항을 다 거절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저들과 결탁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네.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물었어요. 검사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어요. 네. 이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자, 이게 예.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상식을 가진 기자라면 야 그렇다면은 이 이재명 방식이 오히려 국가가 민간으로 다 가야 하는 그것을 공영재산을 이제 환수까지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사실은 포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게 이제 범죄자 프레임의 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이 참 문제인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80%땅 주인이니까 민간개발 허가를 해주고 뒷돈 받아도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또 민간개발을 허용을 해줬으면 기부채로 한 300이나 400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공원을 하는데 2,760억 등 포함해서 총 5,503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공공환수를 한 거예요. 이거 명백한 사실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눈 감아요. 자,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이제 이재명 현 대통령. 이렇게 공격받을 때 어떤 반응을 실제 보였습니까? 대장동 재판도 사실 속에 뭐 열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서 져서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분노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좀 처음 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성과 인간 얼마나 단단한 분인지 알 수 있는 질문인데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영장 청구 들어오지, 공세 들어오지, 기자들 질문 들어오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에 가면 당무를 보셔야 되잖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되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피고인을 한번 뱉으면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뱉으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그걸 악용해서 그걸 이제 눌러버리는 증거도 수집하고 우리가 어떤 증거를 미리 내면 그 증거를 무효화시키는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아끼면 이제 국민들은 말을 아끼고 있으니까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말을 아끼고 저들이 증거를 최종으로 제출할 때까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이 오해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라도 말을 하고 뱉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다 꿋꿋이 참고 와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이걸 중간에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역칙이 당하거든요. 검사가 그러면 또 다른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뭐 억압수사해가지고 거의 반대되는 증언을 받게끔 한다든가 이러면 상황이 이상에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검찰이 최종적인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그걸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모를 다 견디면서. 네. 정치검찰 이전에 실제로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결심이 섰다고는 확신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정황상 네. 그건 저는 명백하다고 일반인은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소사실 8개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대선 경쟁자이자 낙성자이자 정적을 상대로 8개의 공소사실로 영장 청구하고 기소했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 수사다, 정치적 기소다라고 정황상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최초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당선 이후에 어떤 자리에 가보니 어떤 사람에게
본인의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문제는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을 제가 두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걸 본격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때 했던 말에 대해서 번복 또는 부인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이제 취재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정치검찰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정도의 팩트가 분명한 사안을 조작 날조해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사법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은 검사 출신으로서 냉정하게 우리가 다시 되돌아봤을 때 검찰총장이 또는 차장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다가 내려와야 하는 일입니까?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다가 내려와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예. 이게 오다가 없었으면 총장이나 중앙검사장이 이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검찰의 속성으로 보더라도 예, 오다를 받고 예, 한 게 예, 맞고 예. 이런 내용은 또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뭐 국힘 전 대표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검사의 속성상 어떤지 제가 일반인이 아니라 먼저 추론해 볼 수밖에 예, 예. 없는데 그건 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이재명 죽이기로 시작한 것인데 예. 다만 이것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추론의 영역이기 예. 때문에 주장을 과하게 못하지만 예.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과정으로 보면 예. 그렇다라고 예. 뭐 저는 이제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공식 견해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이재명 자기 문제 덮으려고 하는 거라고 거꾸로 공격할 때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예.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야 이거 대통령 어떻게 참느냐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을 꾹 참고 예. 꾹 참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변호인들과도 편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검사들인들 이렇게 얼마나 원해서 하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겠죠.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해요. 그래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아니 그 중에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도 한 인간이라도 예. 진실을 고백하면 그러면 거기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뭐 수원지검 80명 다 합치니까 200명 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면 지금 이 중요한 국가적 정말로 대사를 앞두고 진실 고백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자기도 자식 키우고 살고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선동을 제가 하기보다는 진짜 지금은 사실에 기반해서 진실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행동은 있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새로 이제 검찰의 지휘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고난 대행이나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 증거가 뭐고, 우리 검찰의 주장은 뭐 있느냐 공부를 하고 한 일주일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 야당이 정치 탄압받은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검찰이 문패를 내리게 됐잖아요. 이 정치적 탄압 수사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한테 이렇게 큰 권한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국 검찰이 문패를 내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지휘부가 자기들이 팩트를 공부를 해서 이 지금 이건태가 하는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 책임을 져야 될 검사들에 대해서 내부 비판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국민과 검찰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국민이 검찰에 대해서 화가 풀리고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찰 지도부는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이는 그 행동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출발 지점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못하거나 또는 그럴 용기가 없거나 그래서 결국 검찰이 검찰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그렇죠. 없앴습니까? 이게 뭐 외부 세력이 이렇게 만든 상황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예.
제가 사법부 지금 우리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쪽으로 좀 넘어가 보고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사태 파악 정확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여기에서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논란을 일삼으면서 정치 쟁점하느냐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오로지 제 생각인데 사법부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나가야죠, 사실은. 직위원 판사도 책임지고 그 재판부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판사들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러나라고 요구를 한 게 맞죠. 그리고 직위원 판사한테도 당신 그 재판 더 이상 하지 말고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형식 논리로 보면 대법원이 재판을 해가지고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건 사법권의 독립 아니냐? 그다음에 직위원 판사도 그게 판단이 옳고 그러든 간에 그것은 3심제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직위원 판사가 한 결정인데 그걸 누가 시비를 붙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오만이죠. 그리고 이 그 사법권이라고 하는 외피 이걸 두르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이나 외피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공격을 하면 왜 재판에 개입하느냐 이런 풍토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피 안에 숨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백히 대선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이게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사법부 독립이 중요해. 재판 좀 불만 있어. 그거는 뭐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충분히 먹힌다고 진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는 원래 너희들과 다른 서민의식을 가진 집단이야 엘리트야. 그래서 우리 결정대로 우리 사회가 따라와야 돼. 라고 또 착각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 국민들한테 먹힌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그게 먹혔으면 5월 1일 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어야죠. 근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큰 반발을 하면서 또 민주당이 엄청나게 세게 저항하면서 방어하면서 그게 수습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자기들의 그 방어막을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리가 뭐 절차를 거쳐서 전원합치 판결을 했는데 예컨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10명, 나머지 9명의 대법관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이렇게 판결하자고 그런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어떤 증거가 확실히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일단 외피로 봤을 때는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게 저는 1차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국회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입법권에 대해서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입법권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입법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간섭하고 난리냐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이 생겨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좀 더 내부적으로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 이 두 법안이 올 안에 다 통과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올 안에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우총 직전에 법사위를 통과돼서 이제 본회의 앞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총 때 그 위원 시비를 붙지 못하도록 그걸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그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우총으로 해놨을 네, 뿐이지 그 부분만 정리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12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검토가 되면 저는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헌 시비는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있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위헌 시비라는 것은 이제 위헌 심판 제청을 해버린다거나 판사가 위헌 심판 청구를 윤석열 쪽에서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특별재판부가 가동이 됐을 때 그 윤석열이 이혼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재판부 판사가 이건 유언 소지가 있다. 유언이라고 자기는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혼 심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혼 심판 제청을 하면 재판이 수독돼요. 정지되면 장기간 정지되기 때문에 뭐 법률에 보면 윤석열의 구속 기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석방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보통은 판사가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상황에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석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런 위헌 시비 소지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님이 지금 로펌에 헌법 전문 변호사한테 검토를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헌 시비를 없애는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란과 외환은 위헌 심판 제청 또는 청구 자체도 할 수 없다라고 법안을 다시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포함해서 그것도 위헌 심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천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판사 그 재판부 판사가 그냥 안면 몰수하고 나는 위헌 심판 제청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특별재판부를 판사를 추천을 할 때 추천위원들이 판사의 성향이나 그간의 판결의 완성도나 양식이나 합리성 이걸 보고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추천된 판사가 그렇게 일반 법조인들이 봤을 때 이건 유연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막 억지를 부려가면서 위헌 제청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저께 일반적으로 시비를 붙고 있는 부분 그 정도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위헌 시비 소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준에서만 법안을 정리하면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걱정한다면 특별재판부법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위헌 시비는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각오하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위헌 시비를 하겠지만 네. 담당 재판부는 위헌 시비를 안 붙을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늦긴 했지만 상임위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이라도 법여권 단일 법안을 만들자라고 했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을 제가 봤는데 정성 들였게 만들었고요. 굳이 이것을 위헌 시비를 안 붙어도 되는 그런 법안이에요. 네. 법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민변에서도 좀 위헌 시비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지적한 대목이 한 2개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저희 주도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비가 붙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위헌 시비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반대자 쪽에서는 무조건 이거가 국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하자라고 해내겠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국힘당 쪽은 뭐 우리가 법을 어떻게 만들지 간에 예. 특별재판부법은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우당인 조국혁신당 또 우리의 그 지지 세력인 시민사회단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단해야죠. 예, 그거는 정치적 결단으로 결국 법안을 그렇죠.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결국 지금 사법부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제가 낸 법 왜곡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결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 하도록 한
법원의 내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법을 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만 오로지 맡기고 있을 수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법을 하는데 국힘당이 반대하고 그 윤석열이 위원 시비를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아니죠. 조희대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은 전담재판부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논란도 사실은 사그라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 지금 직위원이 회피를 해서 예. 재판 빠져나가고 예. 그런 그 실무적인 그 운용의 묘를 법원 내에서 살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직위원이 그 재판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인데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판을 키우는 쪽은 조희대가 판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본인에게 이제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다분히 법적인 뭔가 기준이나 원칙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희대가 이렇게 판을 키워서 계속 끝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그냥 전담재판부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중립적인 인사들을 그냥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내부 시행령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뭔가 의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의심하는데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란 재판부 특별재판부가 가동이 됐을 때 윤석열 측이 위원 심판을 신청을 하고 그게 위원 심판 제청이 되는 상황을 윤석열은 원하고 있을 수 있죠. 네. 판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조희대가 오히려 판을 키우는데 바깥에서 보수 언론이나 국힘 쪽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자를 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타협이나 합의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전제로 봤을 때 과연 이제 민주당의 최종 선택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일부가 반발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감내를 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저희 의원들은 특별재판부법 자체에 대해서는 일치되게 다 찬성하고요. 네. 다만 이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소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일치됩니다. 이론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지지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래야 이게 내란이 종식이 되는 것이지 이걸 지금 지방선거까지 집권여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자 내란 심판선거를 지방선거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중도층도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추진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법애국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이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애국제는 위헌 시비는 있을 수 있지만 위헌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헌법재판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구속 요건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법애국제가 공격받는 포인트가 구속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구속 요건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애곡한 자, 이게 구속 요건이에요. 법을 애곡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독일의 구속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 요건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온 게 아니라 이걸 우리는 매우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잘못한 자, 또 증거를 조작 은닉 하거나 그 조작 은닉에 의한 증거를 알면서도 적용한다는, 또는 사실관계를 합리성을 잃은 상태에서 잘못 규정하거나 이런, 제가 지금 정확한 구속 요건을 기억 안 나기도만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요건을 가지고 구체성이 없어서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그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독일의 구속 요건과 우리 구속 요건을 비교해 보면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검사든 판사든 법 적용을 할 때 균형감 있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법의 강제성이 하나가 있을 테고.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같은 조작 날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법의 안정성 면에서 국민들이 훨씬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사건의 피의자가 자기 재판 결과 받아들일 수 못한 상황에서 모든 판사 검사를 상대로 다 시비를 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어떤 논리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비를 걸 수 있는데요. 예. 1년에 실제로 기소되는 건수가 한 건, 많으면 2건 정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 한 건 내지 2건이 판사 검사들이 법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명백히 발휘할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악성 고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죠. 근데 그 고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판사나 검사를 직무유기나 뭐 이렇게 계속 지금도 고소를 많이 해요. 아마 수천 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고소는 그냥 검사들이 그런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런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가 오면 기각해버리면 되죠. 재판 정식 회부를 안 하면 되는 그러니까 것인데.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예. 실제로 이 법이 꼭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뭐 직무유기도 있고 직권남용도 있는데 왜 이 법이 필요하느냐 하는데 직무유기는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 법 왜곡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측면이 다릅니다. 제가 김용부 원장 사건을 가지고 좀 여기에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도 해보고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다 봤는데 김용부 원장도 진짜 억울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갑자기 구속이 되어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데 그게 다 조작날도 기소인데 아니라고 판사한테 갖다 주니까 판사가 다 이것을 그냥 부인을 해버리고 안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당신이 김용처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 그 검사나 판사가 오인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예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판사 검사들이 이제 왜곡 판결을 하거나 조작 기소를 하면서도 자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법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법 왜곡죄는 그 법의 외피를 들어가서 당신이 실질적으로 법을 추구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법의 외표를 두르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나쁜 마음을 갖고 법을 왜곡해서 누군가한테 유리하게 했거나 누군가한테 불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판사 검사들이 왜곡 판결을 하거나 조작 기소를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억제 고쳐는 예방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예방이 확실히 큽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기현 판사가 1심 선고를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뭐 지기현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 검사들한테 억제 장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내란이 일어났고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는 이 정권이 출범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정치인 제거 작업을 검찰을 통해서 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법을 보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럼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도 똑같이 들었는데 이런 모든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서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을 적용을 그대로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는 잘못됐고 법은 맞고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내란의 성격 규정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행적인 사고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관행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해왔던 그 생각의 사고의 관행,
여기서 벗어나면 그거 무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막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할 때는 관행적인 사고에서 보면 그건 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무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문제도 대통령실과 교감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어쨌든 민주당은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 올 안에 예. 통과시키겠다고 되는 예. 것이죠.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예. 뭐 이제 우리 우당의 조국혁신단도 의견을 내고 민변에서도 의견을 내고 네. 참여연에서도 의견을 내고 우리 지지 그룹이라고 보는 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자라고 해서 우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만 상의하지 말고 로펌에도 한번 물어보자 네.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합의는 될 것 같습니까? 합의안 뭐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뭐 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합의된다고 봅니다. 합의한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문제는 어쨌든 2025년 12월 말부로 일단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약간 좀 직구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걸 이제 실제로 당 대표실을 당하면서 한 3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또 정치를 하시면서 만약 이건 때 의원님이라면 저 정도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풀었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나는 도저히 못 풀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었다면 예. 그 많은 스트레스를 예.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배도 비슷하시죠? 한 1, 2년 정도 차이 나시는. 저보다 2살 많으신데 예. 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했는지 참 맷집이 좋으세요. 예. 그 참아내는 과정 하나하나에 예. 그 현장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바깥에서는 이재명을 다시 공격해요. 예. 이거 수도 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아예 악마 프레임에 딱 넣어놓고 이재명이 원래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완전히 특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까지 이제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이제 비난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을 통해서 실제로 의원님이 배우신 것, 와 이거는 진짜 다르구나라는 또 특별한 경험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먼저 이제 우리 변호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이 변론에 용맹정진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내가 의뢰인을 위해서 막 의뢰인을 두둔하긴 하지만 내가 우리 의뢰인이 뭔가 이게 잘못한 게 있다고 찜찜함이 있으면 용맹정진 못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대장동에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은 다 용맹정진합니다. 우리가 진실 편에 서 있다. 우리가 정의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등을 제가 하거나 검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자기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신 분이구나. 이런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무슨 의혹이 생기든 간에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분이 그런 것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다. 네. 매우 세심하게 자기 관리를 하세요. 네. 그것은 이제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반대파들이 많고 공격을 많이 하고 기득권 구조에서 아예 제거하려고 하니까 완벽하게 관리해 왔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뭐 60%, 뭐 이번 주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느낌상 한 7, 80% 정도 가야 되는데 국정운영 저 정도 잘하고 자기 관리 이렇게 해 왔는데 왜 지지율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 기준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볼 것이냐. 이건 어떻게 좀 저도 막 80%대 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60%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 이 60% 이상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80% 못 가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악마 프레임을 걸었던 그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이 여전히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이 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해소하면 됩니까? 그게 사실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허위로부터 출발한 것을 진실로 제가 이제 이 잘못된 기소가 조작 기소다 하는 것을 진상 규명을 해서 사건을 바로 잡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 기소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조작 기소 대응 특위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뭔가 하면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도 보도를 잘 안 해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 언론은 결국 선입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만 내용적으로 당신 범죄자야 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닐 텐데. 저도 이제 저 여의도에서 기자들 만날 때마다 기자들하고 밥 먹을 때마다 방금 제가 대표님께 설명했던 이런 것을 정말 입에 막 침을 튀가면서 설명을 해요. 예. 근데 잘 안 써져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 믿고 싶은 겁니까? 그게 이제 그 2년 전에 워낙 그 반대 측면의 얘기를 많이 써서 그럴까요? 뭐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풀려가려고 하면 통합 행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원칙적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단정을 해야 되는지 미적미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이것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쪽이고 집권 중반기 후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1일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있는 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2026년 1월 11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광역단체장 출마하는 몇 분이 지금 최고위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이건태 의원께서 아주 강력하게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내일 정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예. 하시는데 예. 어쨌든 이제 출마하시게 된 지금 뭐 그 스스로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나선지는 않았고요. 이제 제가 늘 의논하고 저하고 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 보궐에 이건태 의원이 나가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한 이틀 고민하다가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나가기로 했냐면 민주당은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를 정말 밀착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하고 밀착해서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만이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이 재창출돼야 되고 또 정권이 재창출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적임자가 제가 방금 쭉 제가 걸어온 길, 네. 제가 했던 일, 그다음에 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걸 종합할 때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누군가가 들어가야 된다면 밀착 지원, 밀착 소통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저 이건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권유는 그렇게 됐고 이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판단은 어떻습니까? 야 나를 잘 봤구나. 내가 확실히 적임자지 이렇게 확신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 주변에 선택을 받고 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제가 최적임자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걸 좀 시원하게 화끈하게 말씀을 하시면 방송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기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허심탄회하게 저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예. 또 그 참모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십니까? 텔레나 이렇게 주고받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밀착돼서 소통할 수 있고 밀착돼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럴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죠. 바깥에서 지금 대장동이나 5가지 재판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습니까? 변호인 출신이시기도 한데. 아, 대통령 이 문제 논의 안 하시죠. 논의 안 하는 거고 다른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정도는 그렇죠. 지금 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통령과 어떤 소통하는지 이런 게 뭐 되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감 있게 이런 그렇죠. 걸 계속 느낍니까? 지지율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까? 어떤가요? 근데 정치인이 어떻게 지지율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지율에 얽매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아가면 결국 이 60% 지지율도 어느 시점에 65, 70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던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이죠. 그 굉장히 실용적으로 일을 풀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승부가 나게끔 돼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갈수록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인기율이 지지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패턴 위에 있다고는 보시는 거고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 다른 분들 누구 있습니까? 문정복 의원도 나오신다 그러고 또 이모경 의원도 나오신다고 하고 지금 이제 강덕구 의원도 또 최고위원 나오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아직 확정적으로 선언하신 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검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정청래 대표가 내세우는 사람과 친명 출신의 국회의원들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지금 이미 구조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동의는 하십니까? 이번 선거를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 최고위원이라면 민주당의 지도부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후보냐 이 기준으로 선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당대 뭐 예전 당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계속 삐걱삐걱거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아주 자주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뭐가 사실입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도 잘 하고 있고요. 당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이제 그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엇박자가 주목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좀 곤란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요즘 조금 줄어들었다. 특히 이제 그 당원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뭐 저희들처럼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 수준인가요? 그거 근데 또 우총에서 정청래 대표님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송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사안이 민감한지라 이번 당 대표 이제 이재명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1월 10일날 이루어지는데 정청래 대표가 내세우는 후보와 또 평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또 후보 간의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미 언론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건태 의원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확실히 최고위원 될 방법은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정청래 대표하고 더 친해지면 이쪽 저쪽 지지를 다 받지 않겠나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데요. 역시 답변을 안 하시고요. 이재명 정부와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민주당 간에 지금 이제 관계 개선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 좀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뭐 어떤 게 있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당은 당대로 독립성이 있고 당연히 이제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장한 대통령제로 역할이 있지만 이런 정도는 지금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지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님이 워낙 내치외치해서 큰 성과를 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아주 앞으로도 잘 하실 거로 생각하고 아마 퇴임하실 무렵에는 가장 성공한 정부
TF라고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과 그 이재명 정부 간에 그러니까 당정청 간에 이게 이제 온팀 온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이 소통 채널과 소통 체계가 보다 좀 긴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긴밀한 채널은 지금 현재도 좀 더 야무지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초선 의원인데 최고위원까지 나가기에는 뭐 그 이전의 경력으로 보면은 뭐 최고위원이 아니라 당 대표까지 하셔도 되겠지만 초선이 당 대표로 최고위원 나가고 이러기에는 조금 당내에서 분위기가 좀 익숙지 않고 이런 건 없습니까?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초선들이 최고위원 한 경우가 꽤 있었고, 그래도 이제 주변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주변에서 고언할 때는 그래도 제가 지난 1년 한 6개월 동안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그 당시 대여 투쟁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법률 대변인으로서 대표 사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해한다든지 또 내란 때 탄핵 정국에서 저쪽의 주장을 일일이 제가 다 방어하고 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개혁 TF에도 제가 공개 TF, 비공개 TF 두 번이나 관여하면서 왜곡죄 등 역할을 했고 또 사법개혁 특위의 간사로서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5대 개혁안을 낼 때 제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이번에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핵심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거든요. 그건 제가 법안 초안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쭉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런 점은 평가를 해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느낌으로 보면은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이라는 느낌이 좀 더 들거든요. 인터뷰 해보니까 그런 얘기 좀 주변에 듣지 않습니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검사 출신인데 검사 같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느낌으로는 이 검사 하실 때 동네 이웃집 아저씨 같은 검사 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서 예. 검사 출신 맞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 아닌 느낌으로 동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정말로 변호사였다라는 평을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러면 최고위원 하시고 부평에 지금 지역구지 않습니까? 부천입니다. 부천병이죠 지역구가. 예. 부천병이면 이제 초선이면 재선 삼선 뭐 혹시 변호사로 거꾸로 돌아갈 일은 앞으로 안 생기죠 인생에. 변호사도 무지 힘든 일이라서 예. 저는 이제 정치에 몸 담았기 때문에 네. 계속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올 정치는 원래 국회의원 하고 나면 다 꿈이 정해져 있다 그러던데 되든 안 되든 그까지 가본다. 근데 실제로 정치를 해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게 된 상황은 그건데요. 제가 무슨 최고위원을 준비해서 뭘 한 건 없고 제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번에 이건태가 나가면 내가 지지를 하겠다. 이건태가 나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상황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고 가장 성공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받기까지 그 전에 뭐 특위나 이런 활동하면서 다 배워가시면서 혼자 이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하고 문제 없도록 하는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이제 우리 조작기소 TF가 있다든지 뭐 특위가 있다든지 밤에 혼자 가서 술을 안 먹고 저녁 식사 안 하면서 그걸 작업을 다 해야 되죠. 이걸 보좌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전문성도 크고 정부적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보면 그냥 그거 아니고 언론에 자주 나와서 목소리 크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돋보이고 본인처럼 숨어서 막 일을 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고생 내가 왜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근데 당내에서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역할의 적임자가 저라고 평가돼서 제가 이제 뭐 이혼으로도 참여하고 제가 뭐 손들어서 이혼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사개특위 간사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님이 당선되고 다음 날 우리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개특위 이번에 만드는데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니까 저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필요한 곳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 이렇게 오늘 이건태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눴고요. 최고위원으로서 또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땠습니까?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건태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더욱더 충만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끝내겠습니다. 의원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